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 왕실 경호실장 압둘라가 본국에 긴급 타전했습니다. 80개국을 경호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경악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쏟아진 폭설. 왕세자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는 순간 그는 최악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3분 뒤 그가 목격한 광경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우디는 왕실이 명령하고 돈을 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50년 전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뜨거운 사막에서 땀 흘렸던 그 나라. 이제 사우디 It's a pleasure 왕실이 to meet 한국을 you. The 배우겠다며 pleasure is 무릎 mine. 꿇었습니다. Looking forward to our 압둘라 경호실장이 목격한 충격의 72시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 알마이너스 무타이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경호실장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왕족만 해도 12명이 넘습니다. 미국 대통령 경호대와 합동훈련을 받았고 영국 왕실 경호팀과도 협력했죠. 80개국을 다녔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합니다. 왕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제가 한 나라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경력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칼리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 방문을 결정하셨을 때 저는 2주 동안 사전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동선을 체크했고 비상탈출 경로를 6개나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경호에는 100% 안전이란 없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서울이 참 깨끗하더군요.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됐습니다. 눈이었습니다. 기상청 예보엔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뿌옇게 변하더니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눈발인 줄 알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레드 알람을 발령했습니다. 최고 경계 태세죠. 차량 3대가 호위하는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앞차, 왕세자 차량, 뒷차. 완벽한 대형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지 3분 만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도로가 이미 하얗게 변했는데 교통경찰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본 모든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면 경찰이 즉시 배치됩니다. 프랑스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없는데도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양보하면서 한 대씩 지나갑니다. 저는 차창 밖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훈련된 건가? 중동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왕실이 명령을 내려야 움직입니다. 경찰이 있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세자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빙판이었습니다. 바퀴가 헛돌면서 차가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뒷차에서 즉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무전기를 잡으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시민 6명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바로 달려온 겁니다. 같이 밀어드릴게요. 젊은 남자 셋이 차 뒤에 섰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 옆으로 붙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앞에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함께 밀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0초도 안 돼서 차가 정상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80개국을 다녔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주고 도움을 샀습니다. 유럽에서는 정중하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왕실 명령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 요청도 없었습니다.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건 제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차만 도움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50m 앞에서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차량 2대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비싼 옷인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눈길에 무릎 꿇고 앉아서 택시를 밀어줬습니다. 100m 뒤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넘어졌습니다. 주변 차량 3대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배달원이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경호 업무를 하면서 수천 건의 사고를 봤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자기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자기 시간을 쓰면서 남을 도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호텔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저는 이런 장면을 23번 봤습니다. 23번입니다.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사우디라면 어땠을까요? 왕실이 특별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국영방송에서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명령이 없었습니다. 방송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경호는 시스템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통제가 안전을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스템이 없는데 안전했습니다. 통제가 없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어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80개국 중에서 처음 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은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2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제 노트북을 꺼내서 본 것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경호실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관찰자로서 말이죠. 첫 번째 기록입니다. 강서구 어느 골목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가게 앞문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이해가 됩니다. 자기 가게니까요. 그런데 그 남성은 자기 가게 앞만 치우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그 옆 가게, 길 건너편까지 계속 눈을 치웠습니다. 1시간은 좋게 걸려 보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가게 앞까지 치워주십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다니는 길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웁니다. 남의 집 앞은 남이 치웁니다. 아니면 정부가 돈 받고 치웁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입니다. 두 번째 기록입니다. 신림역 근처였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지는 차량을 계속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차량마다 밀어줬습니다. 제가 세어봤습니다. 15분 동안 7대를 밀어줬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갔습니다. 제 옆에 있던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 학생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학생들이에요.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습니다. 원래 저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록입니다. 영등포 어느 사거리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4명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1명, 옆 차선에서 2명, 인도에서 1명. 4초 만에 4명이 그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기 목도리를 벗어서 노인의 무릎에 감아줬습니다. 무릎이 젖었거든요. 그 목도리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냥 주고 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경호실장이 울면 안 되는데 말이죠. 사우디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족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일반 노인이 넘어지면 누가 도와줍니까? 가족이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기록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호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달원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였습니다. 염화칼슘이었습니다. 눈을 녹이는 약품이죠. 그 배달원은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닌데도 그 약을 뿌렸습니다. 호텔 입구 계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제가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배달원은 이 호텔 소속입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배달원이에요. 왜 남의 건물 앞을 치워줍니까? 사람들이 넘어질까봐 그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5번째, 6번째, 7번째. 저는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중앙 통제가 없었습니다. 정부 지시가 없었습니다. 경찰 배치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돌아갔습니다. 둘째, 보상 체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줘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도왔습니다. 셋째,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닙니다. 안 하면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순전히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완벽한 안전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떠올렸습니다. 파리에서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시청에서 제설차를 보냅니다. 하지만 골목길은 며칠 동안 그대로입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치우지 않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런던에서 눈이 오면 교통이 마비됩니다. 경찰이 나와서 통제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기 차만 챙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뉴욕에서 눈이 오면 제설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안전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안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리야드 본부에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80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사우디는 왕실이 명령하고 돈을 줘도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령 없이 움직입니다. 보상 없이 돕습니다. 강제 없이 질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입니다. 보고서를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골목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령 없이도 움직이는 사람들. 보상 없이도 돕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건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사우디가, 아니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밤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를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왕세자께서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호실장으로 일한 지 20년입니다. 제가 배운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라. 예상 밖의 일을 허용하지 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라.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게 예상 밖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긴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이동 지연, 차량 미끄럼 사고, 교통 통제 부재.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했죠.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본부에서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호텔 입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피자 배달원이었습니다.
헬멧을 쓴 젊은 남성이 피자 박스를 들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 후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달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피자를 전달하고 나오는 길이었죠. 보통이라면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배달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호텔 계단을 내려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계단에 쌓인 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텔 것인지 자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계단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계단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호텔 입구 앞까지, 발판까지 구석구석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제자리에 놓고 피자 박스 몇 개를 들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갔습니다. 저는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 배달원은 누구입니까? 호텔에서 고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냥 피자 배달하러 온 분이에요. 왜 계단을 치워줬습니까? 호텔에서 부탁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손님들 넘어질까봐 그러신 거죠.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저는 호텔 직원에게 더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제설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까? 아니요. 시청에서 긴급 동원령을 발령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누가 시킨 겁니까? 호텔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다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눈이 오면 원래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청이 제설 차량을 보냅니다. 영국에서는 지역의회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업체가 돈 받고 치웁니다. 사우디에서는 왕실이 명령하면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명령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경호 매뉴얼에 없는 상황 마이너스 한국 보고서.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 경호실장은 20년 경력 중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상황에서 위험 요소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배치 없음, 군 동원 없음, 정부 통제 없음. 그러나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는 본 경호실장이 80개국 방문 중 처음 목격한 사례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가게 앞문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회사원이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경호학은 틀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시스템만 믿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통제보다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를 밀어준 시민들, 눈을 치워준 편의점 주인, 노인을 부축한 직장인들, 계단을 쓸어준 배달원.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7시 리야드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회의 소집이었습니다. 왕실 안전보장위원회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문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에 5명의 고위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제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의는 제 직속 상관인 하산 국장이 시작했습니다. 압둘라, 자네 보고서를 읽어봤네. 솔직히 말하겠네. 믿기 어렵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믿기 어려우십니까? 전부 다 그렇네. 경찰 배치 없이 완벽한 질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 이건 영화 시나리오가 아닌가? 다른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보부 출신인 파하드 부국장이었습니다. 압둘라, 혹시 한국 정부가 왕세자 방문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을 동원한 건 아닌가? 우리를 위한 쇼였을 가능성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80km를 이동했습니다. 모든 길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연출이라면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럼 사전에 계획된 훈련일 수도 있지 않나?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부 동원령도 없었고 방송 공지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믿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산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압둘라, 자네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네. 그런 자네가 이런 보고서를 올린다는 게 놀랍네. 혹시 피곤해서 판단이 흐려진 건 아닌가? 저는 화면을 통해 그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국장님, 저는 80개국을 다녔습니다. 미국 대통령 경호대와 훈련했고 영국 MIO와 협력했습니다. 제 눈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게. 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장면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차를 밀어주는 장면, 배달원이 계단을 쓸어주는 장면, 직장인들이 사고 차량을 돕는 장면. 영상은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한 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진짜로군. 네, 진짜입니다. 하산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우리 사우디에서는 왕실이 명령을 내리고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해도 이렇게 되지 않네. 그게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입니다. 파하드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압둘라, 자네 생각은 어떤가?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입니다. 문화? 네.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DNA입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하산 국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압둘라, 자네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네. 하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네. 어떤 증거 말씀이십니까? 72시간을 더 관찰하게. 왕세자 경호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를 제대로 분석해보게.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어보게. 네, 국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추가 관찰.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 문화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제 2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왕세자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사우디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명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왕세자 일정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경호원 유니폼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들의 일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관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강남, 강북, 동대문, 신림, 홍대.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날 오전, 저는 강남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계단 입구에서 한 노인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죠. 저는 도와드리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3명이 먼저 다가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노인은 안전하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날 오후 신림역 근처였습니다. 눈이 많이 녹았지만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아직 미끄러웠습니다. 한 차량이 언덕길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청년 4명이 달려왔습니다. 말없이 차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청년들은 손을 털고 다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고맙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청년들은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 중 한 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셨습니까? 그 청년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봤습니다. 그냥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보상을 받지 않는데도요? 보상이 왜 필요해요? 당연한 건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더 물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청년이 웃었습니다. 굳이 배울 필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주변 어른들도 다 그랬어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냥 양심이 불편할 뿐이에요. 양심. 그 단어가 제 머리에 꽂혔습니다. 세 번째 날 저녁 명동 거리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아서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한 외국인 가족이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대학생이 멈춰 섰습니다. 영어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가족이 고마워하며 호텔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학생은 자기 핸드폰으로 길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호텔까지 안내했습니다. 10분이나 걸렸습니다. 자기 시간을 쓴 겁니다. 그 가족이 팁을 주려고 했습니다. 대학생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을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돈을 받아도 되는데. 대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손님을 도와드린 건데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냥 좋은 기억을 갖고 가시라고 한 거예요. 손님이라고 하셨는데 가족입니까? 아니요. 한국에 오신 외국인이니까 손님이죠. 한국에 온 외국인은 모두 손님.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 분이 아파트 입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거의 다 녹았는데도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미 눈이 다 녹았는데도 청소하십니까? 경비원께서 웃으셨습니다. 주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큰일이니까. 회사에서 시킨 일입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20년째 이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주민들이 제 가족 같아요. 가족.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48시간 동안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낯선 사람도 외국인도 노인도 젊은이도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처럼 도왔습니다. 둘째,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감사 인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양심이 기준이었습니다. 법이 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감시하지 않아도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저는 사우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왕실의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법과 규칙으로 통제됩니다. 돈과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였습니다. 법 없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보상 없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2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48시간 추가 관찰 결과 첫 보고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됨. 한국의 시민의식은 연출이 아님. 일상적인 문화임.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자본임. 사우디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임.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문화는 어디서 온 걸까? 한국은 언제부터 이랬을까? 저는 다음 날 이 질문의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5번째 날, 저는 왕세자 일정이 끝난 후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 본 건 한국 전쟁 사진들이었습니다. 1950년대 서울. 폐허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굶주렸고 아이들은 맨발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그게 당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중동 건설 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일하는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수만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사우디로 왔습니다. 우리 사막에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진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사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한국 노동자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월급의 90%를 저축했다. 90%.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사우디에서 번 돈을 거의 다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자기는 최소한만 쓰면서 말이죠.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조국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에서 일한 한국 노동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외화가 한국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은 공장을 지었고 학교를 만들었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흘린 땀이 한국을 만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에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거리, 현대적인 도시. 이 모든 게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아픈 동료를 돌봤습니다. 힘든 동료를 격려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어려운 동료에게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모두 가난했습니다. 모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모두 조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을 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돕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보냅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구조대를 보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돕는 이유를 말이죠. 그들은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그게 DNA에 새겨진 겁니다. 저는 사우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다. 왕실이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국민들은 왕실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왕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기술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됐는데도 서로 돕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이 됐는데도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강해졌는데도 약한 사람을 챙겼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3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님.
전쟁의 폐허에서 사막의 더위에서 가난의 고통에서 만들어짐.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사우디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음. 그들은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음. 그래서 서로 돕는 게 습관이 됐음. 이제 한국은 부자가 됐지만 그 습관을 잃지 않았음.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50년 전 우리 사우디가 돈을 줬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주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명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인지, 정말로 누구에게나 그런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개인 시간을 냈습니다. 왕세자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울을 개인적으로 둘러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세자께서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경호원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와 점퍼를 입었습니다. 선글라스도 벗었습니다. 완전히 일반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왕세자 경호원이라서 잘해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생 왕족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처음이었습니다. 역에서 표를 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기계 앞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았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동에 가고 싶습니다. 그 학생은 기계 사용법을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선을 타야 하는지, 어디서 환승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여행 즐기세요. 그리고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타셨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노인이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도 직장인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이었습니다. 한 직장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산타워는 어떻게 갑니까? 그분이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지도를 찾아줬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2번이요. 아니면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저는 남산타워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조금 가파랐습니다. 한 외국인 노부부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한국인 5명이 거의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한 대학생이 할아버지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한 주부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쉴 수 있는 벤치를 안내했습니다. 그 노부부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어머, 먼 곳에서 오셨네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빔밥을 추천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계산할 때 아주머니가 반찬 몇 가지를 싸주셨습니다. 나중에 출출하면 드세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얼마를 더 드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 저는 식당을 나오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직도 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빙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 셋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어른들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경호원이라서 잘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랬습니다. 외국인에게도, 노인에게도, 아이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80개국을 다녔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들을 봤습니다. 부자 나라,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군사력도 중요합니다.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돕는 마음, 함께 사는 지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그게 진짜 국력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로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왕실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총결산. 80개국 방문의 결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왕실 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최종 보고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의 고위 관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왕실 고문들, 경호국장들, 정보부 수장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대한민국을 관찰했습니다. 20년 경력 중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차를 밀어주는 장면. 배달원이 눈을 치우는 장면. 학생들이 노인을 돕는 장면. 한국은 80개국 중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모든 선진국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입니다. 하산 국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가? 사람입니다, 국장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다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선진국들은 시스템으로 안전을 만듭니다. 경찰을 배치하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쓰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사람으로 안전을 만듭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지킵니다. 명령 없이,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경호원 유니폼을 벗고 일반인처럼 서울 거리를 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탔고 식당에 갔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합니다. 왕족이든 일반인이든 외국인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를 돕습니다.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인데.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우리 사막에 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조국도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섭씨 50도 더위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의 90%를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회의실에 나이 많은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 한국 노동자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아픈 동료를 돌봤고 어려운 동료를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그 문화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기술 강국이고 문화 강국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경제가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건 부자가 됐는데도 서로 돕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석유 덕분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다. 왕실이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왕실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이 있어야 움직이고 돈을 줘야 일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제안 드립니다. 첫째, 사우디 경호대를 한국에 파견 연수 보내야 합니다. 둘째, 한국형 시민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왕실 차원에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산 국장이 물었습니다. 압둘라, 정말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 네, 국장님. 50년 전 우리가 한국에 돈을 줬습니다. 지금 한국이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명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칼리드 왕세자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왕세자께서 손짓하셨습니다. 계속하게.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전하, 저는 20년간 전하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80개국을 다니며 위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왕세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압둘라, 자네 말이 옳대. 나도 그걸 느꼈네. 서울에서 차가 미끄러졌을 때 시민들이 도와줬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네.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나도 알았네. 왕세자께서 위원들을 보셨습니다. 압둘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네. 한국을 배우도록 하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이 더위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땀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차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차를 밀어주던 청년들, 눈을 치우던 배달원, 노인을 부축하던 직장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그걸 잃지 마세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경력의 경호실장이 한 나라에서 배운 것.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통제보다 신뢰가 강하다는 것. 명령보다 양심이 효과적이라는 것.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신림역 근처 피자집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본 그 배달원. 눈을 치워주고 조용히 떠났던 그분. 소포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압둘라 경호실장님께, 저는 그날 호텔 계단 눈을 치웠던 배달원입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이 사우디 왕세자 일행이었다는 걸.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그걸 알았다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몰랐기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최근 사우디 뉴스를 봤습니다. 사우디 경호대원들이 한국에 연수를 왔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세계에서 특별한 거였나 봅니다. 사진 속 사람이 저입니다. 요즘은 피자집 배달이 아니라 제 가게를 냈습니다. 작은 치킨집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사막의 별입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일하셨거든요. 그 인연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시면 꼭 들러주세요. 최고의 치킨을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한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일한 한국 노동자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가게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사막의 별.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남성이 작은 치킨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가게, 밝은 간판, 행복한 표정.
그 순간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산 국장이었습니다. 압둘라, 좋은 소식이네. 무슨 소식입니까? 왕세자께서 결정하셨네. 한국과 시민안전협력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정말입니까? 자네 보고서 덕분이네. 왕실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다음 달부터네. 첫 번째로 경호대원 50명을 한국에 보낼 예정이네. 3개월 연수 프로그램이지. 제가 인솔하겠습니다. 하산 국장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이미 자네 이름으로 신청서가 올라와 있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우디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말이죠. 저는 다시 편지를 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네, 영원할 것입니다. 50년 전 사우디가 한국에 일자리를 줬습니다. 지금 한국이 사우디에 더 귀한 걸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명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 사람을 믿는 법, 서로 돕는 법, 함께 사는 법.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차를 밀어주던 시민들, 눈을 치우던 배달원, 노인을 부축하던 직장인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작은 행동이 먼 나라의 왕실을 움직였다는 걸. 자기들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K-팝도 좋고 반도체도 훌륭하고 자동차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배달원님께 1년 만에 연락드립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다시 한국에 갑니다. 사우디 경호대원 50명과 함께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말이죠. 꼭 사막의 별 치킨집에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압둘라 알마이너스 무타일이 올림.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다시 서울입니다. 다시 그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50명의 동료들과 함께 배울 것입니다.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진짜 힘이 무엇인지. 80개국을 다닌 경호실장이 마침내 찾은 답. 그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경호대원 50명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받고 유럽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게 될 것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매뉴얼에도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첫날, 우리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경호대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왜 걷습니까?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걸어야 보인다. 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 본다.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였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났습니다. 경찰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들이 스스로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씩 번갈아가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경호대원 중 막내인 유세프가 물었습니다. 실장님, 저게 가능한 겁니까? 자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나? 하지만 리야드였다면 30분 안에 대혼란이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둘째 날,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50명의 사우디 경호대원이 지하철을 탄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왕족만 경호하지 대중교통은 타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임산부가 탔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3명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중년 남성. 모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대학생이 빨랐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임산부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대학생은 이미 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파드라는 대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실장님, 저건 미리 약속된 건 아니죠? 아니다. 저게 일상이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왕족이 아니면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신림역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사막의 별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그 배달원의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대 초반 남성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압둘라 실장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준비를 해뒀습니다. 50명이 앉을 자리를 50인분의 치킨을. 대원들이 치킨을 먹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날 호텔 계단 눈을 치워주셨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상이 왜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대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50년 전에 사우디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사우디 분들이 아버지를 잘 대해주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에게 친절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거예요. 하지만 특히 사우디 분들에게는 더 고마운 마음이 있죠.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신 나라니까요. 젊은 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0년 전의 인연. 그게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넷째 날 한국경찰청 방문이었습니다. 한국경찰청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사우디 경호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 경찰 배치, 긴급 대응 체계.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500명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그런데도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 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경찰청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경찰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지켜주죠. 명령을 받고요? 아니요. 자발적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는 자원봉사자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인구의 20%였습니다. 70대 노인이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까? 노인이 웃었습니다. 월급은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요. 매일 나오십니까?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이요. 벌써 10년째입니다. 10년이나요? 네. 제가 젊었을 때 이 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대원들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5일 동안 본 것을 정리하자. 각자 느낀 점을 말해보라. 가장 먼저 유세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왕실을 지키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지킵니다. 누가 더 고귀한 일을 하는 걸까요? 다른 대원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배운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통제가 안전을 만든다고 배웠는데 한국은 신뢰가 안전을 만들더군요. 50명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제가 느낀 것을 이제 너희도 느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명확하다. 어떤 임무입니까, 실장님? 이걸 사우디로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의 마음을 우리 조국에 심는 것이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50명의 눈이 열렸습니다. 50명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우디도 변할 것입니다. 한국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3개월 연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정부가 환송식을 열어줬습니다. 서울시청 대강당이었습니다.
한국경찰청장, 소방청장,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들도 오셨습니다. 신림역에서 차를 밀어줬던 청년들, 사막의 별 치킨집 주인, 호텔 계단을 쓸었던 배달원,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던 대학생, 제가 3개월 전 만났던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사우디 경호대 여러분, 3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조국에 가져가서 좋은 씨앗을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경찰들을 사우디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사우디의 전통과 문화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에서 배울 게 있습니까? 경찰청장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을 받아주신 그 마음, 그 환대 정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배우면서도 가르치고 가르치면서도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식이 끝난 후 저는 치킨집 주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자주 들렀죠? 그가 웃었습니다. 네, 거의 매주 왔어요. 처음엔 치킨 먹으러 왔다가 나중엔 그냥 이야기하러 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50년 전 이야기요. 제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일했던 이야기, 그분들 할아버지가 한국 노동자들을 도와줬던 이야기. 서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실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 한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우디 감독관이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 사우디 분이 물을 주고 계시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친절했다고, 형제처럼 대해줬다고. 저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 사진 가져가도 됩니까? 물론이죠. 실장님, 나라분들께 보여주세요. 우리 두 나라가 얼마나 오래된 인연인지.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한국식으로.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대원들이 조용했습니다. 다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빌딩들. 3개월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 거리 하나하나에, 저 사람들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유세프가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시 오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음엔 한국말로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우디에 돌아가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였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륙하기 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치킨집 주인이 준 1970년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2024년 서울. 차를 밀어주는 시민들, 눈을 치우는 청년들, 서로 돕는 사람들.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사우디 사막에서 땀 흘린 나라에서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옆자리 유세프에게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요.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손짓 발짓으로 30분 동안 도와주셨어요. 당신 집 반대 방향인데도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절을 했어요. 한국식으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낌은 알았어요. 우리 손자 같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도 손자처럼 대하는 나라.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압둘라, 그리고 대원들 수고했네. 왕세자께서 대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자네들 눈빛이 달라졌네. 한국에서 뭔가 배웠구나. 유세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저희는 진짜 경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짜 경호? 네. 진짜 경호는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지키는 겁니다. 왕세자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압둘라, 자네가 좋은 제자들을 키웠구나. 다음 날 왕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왕세자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사우디에 시민안전자원봉사단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 땅에 심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1970년대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2024년 서울 사진을 놓았습니다. 50년의 시간. 두 사막이 만났습니다. 중동의 모래사막과 한국전쟁의 폐허라는 사막이. 그리고 두 사막 모두 꽃을 피웠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로 경제를 꽃피웠고 한국은 사람으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서로에게 배웁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돕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별빛처럼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도 영원히 빛나기를. 50년 전 시작된 인연이 앞으로 50년, 100년 영원히 이어지기를.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사막이 만나는 곳 마이너스 한국과 사우디 50년의 우정.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